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1년을 같이 하게 될 전공 국어 강사 송원영입니다. 제가 맡은 이제 과목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라고 하는 언어 기능 영역과 그다음에 문학교육론, 국어교육론과 문학교육론 이 두 과목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그 설명회를 하면서 본래는 이제 그 직강, 그러니까 현장 강의 형태로 설명회가 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도 좀 안타깝고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를 하는 마음입니다. 이번 이제 설명회는 이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미리 촬영되어서 제공되는 것이고, 실제 이제 현장 강의에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회를 들으면 궁금하신 사항들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궁금하신 사항들이 충분하게 이 영상 제작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미리 고려를 해서 이 설명회 자료를 만들었고, 또 설명회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설명회에서 다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하신 사항들은 나중에 이제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송원영 전공국어 부분에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이에 대한 그 응답을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그 해까지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들을 제가 이렇게 설명회 자료로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서 한번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 자료는 이제 프린트물로 제공되는데 이제 1쪽부터서 그 23쪽까지 프린트물의 페이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린트물의 페이지 수에 맞춰서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할 것은 아니고요. 좀 중요도를 따져서 몇 가지 이제 순서를 조금 더 재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1쪽부터서 그 설명회 자료에 있는 그런 내용들보다는 이렇게 17쪽에 나온 합격을 위한 팁부터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 올해 이제 연간 커리큘럼과 1, 2월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강의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할, 치러야 할 임용시험, 특히 이제 8개년 정도죠. 2014학년도부터 그 올해까지 8년 동안 시행되었던 기출문제들의 특성들과 함께 작년, 그러니까 금년에 그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예를 가지고서 임용시험의 성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본래대로 한다면 임용시험의 성격이 먼저 설명돼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워낙 궁금하신 사항들이 이러한 그 임용시험의 성격, 이와 같은 내용들이기보다는 일종의 임용시험을 위한 학습 가이드, 임용시험의 대비를 위한 학습에 대한 그 가이드라고 본다면, 그와 같은 학습 가이드들을 미리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 17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설명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합격을 위한 팁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소제목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절실하게 또 다가올 학습 가이드, 일종의 학습 방법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린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스토리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학습 가이드와 관련되어서 이 합격을 위한 팁은 일종의 이제 합격 수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합격 수기들의 공통점을 추출했다, 그치?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올해는 아직 합격자 발표가 되기 전에 지금 상황이라서 작년까지 합격자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왔으며 또 어떠한 방법과 또 어떠한 그 내용을 가지고서 임용시험에 대비했는가 하는 부분에 공통점을 좀 추출해 보자면,
이 합격을 위한 팁의 한 4가지 정도의 그런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추상적인 그런 방법론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을 그 스토리로 좀 구성을 해서 일종의 그동안 합격을 했었던 분들의 경험 사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제가 좀 더 곁들여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의 그 학습 가이드 합격을 위한 팁 중에 하나는 개념 및 이론의 자동화, 그 다음에 개념 및 이론의 내면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조금 어렵죠? 개념 및 이론의 자동화, 개념 및 이론의 내면화라고 하는 이 표현이 좀 어렵긴 하지만 현재 임용시험의 성격과 관련되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할 임용시험은 객관식이 아니에요. 기입형 문제, 그 다음에 또 서술형 문제와 같은 문학 유형들이야. 이런 문학 유형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러한 임용시험의 성격에 부합하는 공부의 방법론들은 용어나 개념을 많이 아셔야 돼요. 용어나 개념, 용어 혹은 개념. 물론 이제 이런 개념들은, 용어나 개념들은 이론에서 이제 소개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국어교육론에 이제 국한해서 말씀드리자면 화법교육론이 있겠고 장문교육론이 있겠고 또 독서교육론이 있는데, 이와 같은 국어교육론의 이론들이 존재하고 그 이론들에서 가장 중요한 학술 용어, 핵심어들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등장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아마 이제 초수이시거나 아니면 초수 같은 재수, 그러니까 물론 이제 N수생을 제외한, 그러니까 한 번쯤 국어교육론의 공부를 또는 이제 문학교육론이나 국어교육론과 전반적으로 임용 공부를 제대로 한번 공부하셨던 분들을, 한 번 이상 제대로 공부하셨던 분들을 제외하고서 초수 같은 N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이 학술 용어에 대한 이해예요. 개념어예요. 그리고 이 개념어를 임용시험에서는 기입형이라고 해서 직접 쓰게 하거나 아니면 서술형이라고 해서 그 개념이 들어간 문장 진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념이나 학술 용어의 싸움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개념이나 학술 용어를 얼마만큼 많이 내가 알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가 중요해. 그리고 이제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이 개념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도 중요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반복하는 거예요. 특정한 개념들이 나오면 반복하는 겁니다. 제 이제 1, 2월 그 이론, 그러니까 제 커리큘럼을 미리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1, 2월 기본 이론 강의가 국어교육론이나 문학교육론에서 임용시험에 국어교육론이나 문학교육론에서 전반적으로 다루어지는 국어교육론이나 문학교육론의 핵심 개념 혹은 그 핵심 개념을 함축하고 있는 이론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1, 2월 기본 이론반에서는 임용시험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할 어떤 지식,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개론서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학부생 때 여러분들이 지금은 현재 4학년이라면 학부 때 3학년이나 4학년 때 들었던 과목 중에 이렇게 독서, 화법, 장문과 같은 국어교육론, 또는 문학 가운데서도 문학사가 아니라 문학교육론, 또는 교재연구법 및 지도법, 또 교수법, 이러한 그 내용들에 관련된 개론 교과목들이 있고, 그 교과목에 해당되는 개론서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소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전공소적들의 내용들은, 전공소적도 많은데 그 많은 전공소적들의 반대한 양을 1, 2월 기본 이론 시간에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의 그 전공 개론서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압축하여 1, 2월 기본 이론반 시간에 이 개념이나 용어를 이해하는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1, 2월 기본 이론 정리반에서는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될 국어교육론이나 또는 문학교육론, 물론 이제 문학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그 개념이나 용어는 익히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그런 개념들이 나오지만 이 임용시험을 위해서 그 용어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돼. 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국어경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낯선 그 같은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 혹은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다음 이것을 어떻게 학습자들에게 학습시켜야 하는가, 또 이 개념이나 이 이론의 관점에서는 어떠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가, 이러한 말하자면 개념을 익숙하게 하는 그러한 시기가 있어요. 단계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론 및 개념들을 일단 요약 정리를 하고 이제 이 이후에는 그 이론 및 개념들을 적용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용시험에 국어교육론이든 문학교육론이든 둘 다 모두 다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문법까지 포함해서 전공시험은 누가 개념이나 용어를 많이 가지고 있는가의 싸움이에요. 그걸 가지고서 기입형의 문제를 풀고 그것을 가지고서 서술형의 문장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그러한 문장 진술을 할 수도 있지. 하지만 적어도 시험의 성격은 그건 아니다. 개념 싸움이다. 그래서 개념 및 이론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해야 돼. 익숙하게 하려면 그 개념 및 이론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반복을 통해서 자동화해야 돼. 반복을 통한 그런 자동화. 이것이 합격을 위한 팁이고, 두 번째로는 이런 반복 자동화와 관련해서 내면화예요. 이때 이제 내면화란 그 개념 및 이론을 안다고 할지라도 알고 있어. 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말하자면 교사가 학생에게 너 이거 알지? 라고 하면 네 알아요. 그거 뭐뭐예요. 그 정도의 수준을 임용시험에서는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무슨 말씀이냐면 개념 자체를 직접 쓰게 하는 시험이긴 하지만 지금의 임용시험의 성격은 그 개념을 실제 어떤 지문이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요구해. 좀 그림으로 좀 그려보자면 이게 어떤 얘기지? 어떤 이론이 있고 이 이론에서 즐겨 다루는 개념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일단 필요해. 낯설지 않게 이 개념 나 알고 있어. 그러나 지금 이 임용시험의 성격은 이 개념을 알고 있느냐를 직접 묻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을 특정한 어떤 상황에, 이건 이제 상황일 테고, 아니면 어떤 제재 혹은 지문이 나와요. 혹은 작품이 나와요. 문학에서는 작품이 나오겠지. 그럼 이 개념을 이 상황에 이렇게 적용하는 응용 능력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건 뭐지? 하고 단순하게 단답형으로 묻는 것이 아니야. 이것이 있는데, 이와 같은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이 상황에 적용하고 이 지문에 적용해서 서술을 해봐. 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여러분들은 준비를 해야죠. 첫 번째로는 일단 이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그 개념 내 들어봤어. 그 용어 들어봤어. 근데 그 개념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또 그 용어가 이 제재에서는 또 이 지문에서는 이 작품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되면 이렇게 소술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두 가지의 방향으로 학습을 하셔야 돼. 그리고 지금 임용시험은 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적용을 물어봐. 아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것에 적용을 물어봐. 사실 우리가 고등사고라고 하잖아요. 사고의 영역들을. 이렇게 사고의 영역들을 보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사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고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암기야, 암기.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고들은 암기하고 있어야 돼. 그러나 임용시험은 그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고의 영역들의 암기된 내용들을 그대로 재진술하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지?
이 기본적인 사고들을 바탕으로 해서 고등사고지. 예를 들면 적용하고, 예를 들면 분석하고, 예를 들면 종합하고, 심지어는 기존에 있었던 개념이나 용어를 비판이나 판단까지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 비판이나 판단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적용, 분석, 종합, 판단이라고 하는 고등사고의 영역들이 임용시험에 측정하고자 하는 말하자면 교사 후보자의 사고 능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알고는 있어야 돼. 그러나 이것을 단답 형식으로 이건 뭐지? 답 적어봐. 이렇게 나오진 않아. 이런 게 있는데 적용해봐. 그래서 이 적용이 중요하고, 이러한 적용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인 그런 적용하는 그런 연습들을 하셔야 돼. 이걸 내면화라고 해. 그러나 1, 2월 달에 이 내면화까지 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요. 1, 2월에 2달간 완성될 게 아니야. 사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사범대 혹은 이제 국어국문과 1학년 입학했어. 그리고 이제 전공 필수 과목이라든가 아니면 교직 과목들이 쭉 1학년과 2학년 과목들에 수강 신청을 해서 학점을 취득했어. 근데 이제 3학년 정도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전공 선택 과목들이 있는데, 그런 그 필수 과목을 제외한 선택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그 기준점이 임용시험 준비를 위한 전공 선택보다는 학점을 누가 교수님이 잘 주나 그런 전공 과목을 선택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어떤 분은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학생은 특정한 학교는 아니야. 근데 그 A라고 하는 학생은 국어과에 사범대 국기과를 들어와서 어떤 국어국문과를 들어와가지고 자신이 전공 과목을 이렇게 선택하면서 들었던 경향들이 뭐냐면 문학 중심으로 들었단 말이야. 문법은 좀 어려워했어. 되도록이면 전공 선택 과목에서 문법 과목들은 피하고 필수 과목 몇 개만 듣고 나머지 과목들은 전부 다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들의 그 공부만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임용시험은 어떤가? 문학시험만 보는 건 아니잖아. 국어경론도 있고 문법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전공 영역들이 골고루 사실 학습돼야 되는데, 학생들이 학부에서 학점을 취득하고 학점 취득을 위한 그 과목을 선택할 때 그와 같은 기피하는 과목들이나 영역들이 생겨서 공부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그 다음 전국 대부분의 사범대나 국문과의 국어교육론의 교과목이 전공 필수 과목으로 설치가 되고 강의가 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르치시는 교수 요원들이 이제 부족해요. 그래서 예전에 문학 교수님들이나 문법 교수님들이 국어교육론을 가르친 그러한 그 사례가 또 다수 있어요. 이제 그러게 되면 그 국어교육론이라고 하는 화법, 독서, 작문과 관련된 국어교육론, 표현교과, 그 다음에 이해교과라고 해요. 이해교육론, 표현교육론이라고 하는 명칭인데, 그런 이해교육론과 표현교육론의 국어교육론에 대한 전공 과목에 대한 지식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임용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 하셔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시기로 한번 보세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각 전공 과목들을 4년 동안 걸쳐 배우는 내용들이 임용시험에 나와요. 4년간에 걸쳐서 학부 과정 때 배웠거나 들었던 과목들의 4년 동안 배웠던 과목들이 종합해서 임용시험에 출제가 돼. 그런데 막상 4학년 이제 막 올라가는 3학년 2학기 겨울방학 무렵이나 아니면 이제 초수 같은 N수생들은 일단은 전공 과목이 그 전공 과목을 배웠긴 하더라도 생각은 잘 나지 않아. 임용시험을 위한 곧바로의 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용시험을 치르게 된단 말이야. 이제 그러게 될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봐. 4년 동안 배워야 할 과목들을 단 2개월 동안 압축해서 학원에서 강의를 한단 말이야. 제가 여러분 듣고, 원래는 4년 동안 잘 준비해 왔다면 굳이 학원 강의가 필요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하지만 4년 동안 준비가 좀 부실했기 때문에 학원 강의를 선택하고 제 1, 2월 강의를 들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들었을 때 그 1, 2월 강의의 그 깊이와 넓이가 4년 동안 들었던 것들을 압축한 거야. 맞죠? 그 압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야? 펼쳐놓으면은 4년 동안 공부해왔던 것들 아니겠어요? 그치?
그러면 4년 동안 공부해왔던 것을 2개월에 학습한다? 얼마나 어렵겠냐고. 맞죠? 압축된 강의를 4년 동안 원래 공부를 했었어야 할 내용을 2개월 동안 다시 압축한 건데 상당히 어렵죠. 어렵기도 하거니와,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2달 동안 기본 이론반 시간에 배우는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3, 4월의 교육과정반이나 5, 6월, 그다음 7, 8월에 계속 이건 반복이 돼. 반복이 된단 말이야. 반복이 돼요. 물론 이제 이 반복이 나선 형식으로 반복이 돼. 이렇게 나선형 형식으로 넓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반복이 되는데, 그 반복되게 되면 1, 2월 달에 충분하게 이해를 못했어도 3, 4월이나 5, 6월 강의를 쭉 1년 강의를 제 커리큘럼을 쫓아오면 반복되면서 내가 이해를 하게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고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했어. 아느냐? 그것의 물음은 네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했다뿐만 아니라 적용까지 해야 되는 거야. 새로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지문이나 특정한 작품이 나오게 되면 그 개념이나 용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반복을 통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상황에 따른 탄력적 적용을 위한 내면화가 필요한 거예요. 내면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야. 이 내면화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 비고스키의 그 교육학에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유아가 아이들이 사회의 언어를 배울 때, 언어를 학습할 때 유아 아이의 외부 바깥에 존재하고 있는 실제 세계를 죄송합니다.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내면화라고 해. 일종의 개념이나 용어가 국어경론에 존재를 하고, 그 개념이나 용어가 일단 교재에 있어. 근데 그 교재에 있는 개념이나 용어를 내가 알고는 있다. 하지만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내면화가 필요해.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내면화. 이해하셨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동화, 내면화. 그래서 최근 임용고사의 어떤 출제의 경향은 국어경론에서는 어떤 실제 수업 장면이나 담화의 상황이 주어지거나, 문학경론에서는 이제 낯선 작품들이나 또 낯익은 작품이긴 하지만 새로운 관점에서 이 작품의 분석들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개념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특정 맥락에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만 그 지식이 실제 활용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개념의 자동화, 개념의 내면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국어경론이나 또는 문학교육론에서. 그리고 이렇게 개론서나 교육과정에서의 근간이 되는 어떤 이론과 활용되는 개념은 굉장히 또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하게 나의 상황에 맞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적용과 분석의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이제 들고 싶은데, 이 사례를 들면 조금 아마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단 어떤 국어경론이나 문학경론에서 개념 및 이론들의 알고 있느냐를 묻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화를 통한 반복을 통한 자동화가 필요하고, 그 다음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내면화가 필요하다. 이 시기를 1, 2월에 2달 동안 잡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1년 정도의 커리큘럼을 따라오면서 이 개념이나 이론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이것이 이제 학습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팁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학습, 이제 1, 2는 합쳐서 제가 지금 설명을 했고, 두 번째 이제 기출문제 활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임용시험 기출문제는 조금 있다가 이제 그 기출문제의 사례, 그러한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보여드릴 거지만, 임용시험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종의 여러분들은 지금 전쟁을 치르는 병사와 같은 상황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야.
그러니까 1년 후에 있을 전쟁을 치르러 가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는 건 시험이야. 무찔러야 돼. 전쟁을 치르기 위한 병사인데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한 병사가 일종의 무기도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장소에 일종의 지도도 있어야 되고 어디까지 가는지 그 다음에 보급품도 있어야 되고 가가지고 또 어떠한 전략으로 또 싸워야 하겠죠. 그런데 이 기출문제는 어떤 성격이냐면 바로 전쟁을 치르는 병사의 일종의 그동안에 치러왔던 전쟁들의 전쟁사나 마찬가지야.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1년 후에 있을 전쟁에 그동안에 있었던 전쟁의 역사를 기출문제에서 보여주는 거야. 이 기출문제는 그래서 전투를 치르는 혹시 전쟁을 치르는 병사들의 실제 무기가 된다. 무기다.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 그리고 예를 들면 여행가에 비교를 하면 내가 어떤 낯선 장소를 지금 여행해. 그럼 낯선 장소를 여행하려면 적어도 구글 맵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 그 장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곳에서 내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곳에서 내가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그 장소를 단기간에 가기 위한 그러니까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적어도 구글 맵을 깔고 그 여행과 관련되어 있는 그 여행 장소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취합해서 그 낯선 장소를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한 정보들이 다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여행을 위한 정보 팁이면서 전쟁을 치르기 위한 무기다. 그 정도로 기출문제는 중요해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어때요? 여행을 가기 전에 반드시 봐야 되고, 그치? 전쟁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대비해야 돼. 근데 어떠신 분들은 기출문제들을 한 7월, 8월, 9월, 10월경에 기출문제를 보신 분들이 있어요. 이해는 해. 왜 그런지 제가 물어봤어. 기출문제를 왜 그렇게 늦게 보느냐라고 했더니 두렵대. 두려워. 왜 두렵냐? 이게 작년도 기출문제인데 내가 이 작년도 기출문제를 지금 모르는 상태로 풀게 되면은 내가 실력이 부족하고 그 다음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올해의 시험을 망칠 것 같은 그런 생각, 그것 때문에 되도록이면 공부를 좀 해서 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 어느 정도 공부량이 쌓이게 되면 그 다음 기출문제를 풀겠다. 그걸 이해한단 말이야. 내가 공부량이 쌓이면 기출문제를 풀겠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사례를 들어줬잖아. 어떤 사례? 여행을 가려고. 전쟁을 치른다고 해. 근데 여행을 갈 때, 전쟁을 치르려고 할 때 미리 갖추어야 할 그 대비되는 일종의 물품들이나 또는 정보들이 기출문제라고 했는데, 그치? 그것을 지금 여행 가기 바로 전날이야. 또는 전쟁을 치르는 바로 전날에 내가 그 물자라든가 아니면 여행 정보를 얻었다고 해봐. 그게 충분하냐 이거지. 그치? 여행 계획을 세우는 그 날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정보들을 쌓아놓거나 전쟁을 치른다고 생각하는 그 날부터서 차곡차곡 쌓아놓고서 마지막 날에는 총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일종의 대비책을 일종의 시험이 가까운 9월 달 정도면 11월 달에 시험을 보면 3개월 남았어. 그때서야 기출문제를 본다는 거야. 그 말이 안 돼. 그지? 그런 측면에서 기출문제는 언제 봐야 하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1월 달부터 봐. 그죠? 기출문제는 1월 달부터 보는 거야. 그런데 한 번만 보는 건 아니에요. 기출문제는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문제들을 보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이제 질문이 있을 거야. 저는 이 기출문제만 보면 지금 10번을 보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보면 답이 생각나요. 네, 그 정도까지 지겹게 보세요. 그런데 이건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있어요. 10번을 본단 말은 시기적으로 1, 2월 달에 10번을 본단 말이야? 아니면 1월 달부터 11월까지 10번을 본단 말이야? 그치? 1, 2월 달에 10번을 보는 게 아니지. 1월부터 11월까지 10번을 보는 거지. 그럼 1월부터 11월까지 10번을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 보는 거네? 그치?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계속 보는 그 기출문제가 볼 때마다 답이 생각나. 다행이네. 볼 때마다 답이 생각나는 것. 그 정도로 이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단 말이겠네. 그런데 그렇게 기출문제를 단순하게 기출문제를 보면 답이 떠오르는 그러한 식의 문제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 단답형의 기출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지식의 양이 점차 쌓여져. 점차 쌓여짐에 따라서 보는 안목이나 눈이 길러져.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어떤 여행을 갔을 때 박물관에서 어떤 그림을 봤다고 해봐. 유럽에 여행 가고 미국 여행 가고 호주 여행을 갔는데 박물관을 갔는데 제주도 여행 가서 박물관에서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림이야. 근데 이거 아무런 정보 없이 그 그림을 봤을 때와 일정한 정보를 갖추고 나서 그 그림을 봤을 때는 보는 안목이 달라지잖아. 맞지? 기출문제가 그런 성격을 지녀. 무슨 말이냐? 1월부터 11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같은 기출문제를 보는데 여러분들의 보는 눈들이 점차 지식의 양이 쌓아짐에 따라서 기출문제를 보는 눈이 트여져. 달라져.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계속해서 보다 보면 또는 여러분들이 공부량이 쌓이다 보면 3달 전에 5달 전에 봤었던 이 기출문제에서 얻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이나 관점들을 얻게 된단 말이야. 아는 만큼 보이니까. 나의 지식의 양은 쌓여졌으니까. 그래서 기출문제는 오랫동안 봐야 되고 반복해서 봐야 돼. 누적적으로. 그래서 기출문제는 임용시험에 어떤 테마가 있어요. 테마. 이 테마는 저의 그 교재의 목차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임용시험의 테마는 국어교육론, 문학교육론에 제가 교재의 목차 구성을 테마식으로 했고 또 기출교재에서도 이론교재뿐만 아니라 기출교재에서도 테마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 테마들을 추출한단 말은 이미 테마들이 결정돼 있어. 그래서 이 테마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 기출문제 테마가 반복될 뿐이야.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어느 정도 반복이 돼요. 물론 테마는 고정되어 있는데 어떤 지문이나 제재나 작품은 달라지겠지.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치? 그러니까 3년 전에 어떤 기출문제의 테마가 나왔는데 3년 후에 또 나올 수 있어. 테마는. 근데 작품이나 지문은 바뀌겠지. 자, 그런 식이야. 그래서 반복될 수 있고 심지어는 어떤 스타일이나 유형도 동일한 스타일이나 유형들이 반복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이 스타일이나 유형이 반복된단 말은 이거는 조금 제가 그 수능하고 좀 비교를 할게요. 자, 임용시험 수능은 당연히 차이점이 있죠. 수능은 대학 입학을 위한 자격고사야. 아니, 대학 입학을 위한 대학을 입학해서 수학할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시험이야. 그런데 이 임용시험은 교사가 될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시험이야. 그런 점에서 대상이 달라. 그런데 대상이 다르지만 그 출제하는 기관이 교육과정평가원으로서 동일해. 그지? 그런데 이제 수능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임용시험과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수능은 같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를 하더라도 출제 요원들, 교수님들이 바뀌더라도 그 문항 스타일이 변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근데 임용시험은 그 문항 스타일이 당해년도에 들어가는 교수님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 그래서 어떤 유형이나 스타일이 고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유사한 스타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최근 한 8개년 정도의 기출을 봤을 때 유사한 스타일들이 어느 정도 있다. 고정돼 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기출문제는 임용 공부의 방향성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깊이, 공부의 깊이, 공부의 넓이 이런 것들을 결정지어주는 것이 여기 있는 송원영 전공국어 강사의 교재가 아니라 교재의 내용이 아니라 또 개론서의 내용들이 아니라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나의 공부의 깊이와 넓이를 결정짓는 것. 이거는
방향성 설정해준 기출문제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제 그래서 특정식의 기출문제를 학습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1, 2월 기본이론반부터 이 해당되는 이론들을 제가 용어들을 설명할 때 관련 기출문제를 항상 언급해 드릴 거예요. 물론 그 기출문제를 같이 또 보기도 할 거예요. 처음에는 좀 어렵겠죠. 하지만 이제 이것이 익숙해지면 3, 4월이나 5, 6월 달에 1년간 쭉 따라오면서 익숙해지면 이 기출문제에 대한 시각, 눈이 트일 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기출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그렇게 신경 써야 할 필요성은 없어요. 문제 분석과 그 답안의 구성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조금 이것은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제 수업에서는 형성평가라고 하는 시험을 봅니다. 이 형성평가는 임용 시험을 압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5문항, 3문항 정도를 이전 주차의 수업의 내용을 임용시험스럽게 제가 출제를 해서 매 주차마다 형성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임용시험에 조금 더 익숙해지도록, 기출유형에 익숙해지도록 할 거고, 물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것은 7월부터 시작되는 문풀 과정이나 9월부터 시작되는 모고, 실전 모고반 때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게 될 건데, 하지만 매 주차마다 형성평가를 제가 실시해서 그 이전 주차의 수업의 내용들을 기출문제 스타일로 만든 그와 같은 문제를 미리 1월부터 풀게 되면 어떤 임용시험과 관련되어서 어떤 낯선 두려움 같은 것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이전 주차에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제가 형성평가를 매 주차마다 실시한다는 것, 이것까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기와 관련해서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방금 합격을 위한 공부 방법론은 그냥 합격 수기들 또는 그동안에 제가 이제 합격을 시켰던 학생들의 공통점들을 뽑아서 그 학생들이 무엇을 중시했던가 또 이것을 중시하게 되면은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론들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학습 가이드 중에 내용적인 측면을 지금 소개하는 거고, 여기는 프린트물의 19쪽에 18쪽에서 나오는 자기 파악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여러분들의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일단은 나의 어떤 학습 태도와 관련되어서 보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1월 달부터 임용시험을 시작한다! 그렇게 보자면 절대적인 학습량을 확보하는 것이 일단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단적인 예를 들어서 몇 시간 너 공부해? 라고 이제 물어봐. 스스로들 나 몇 시간 공부했지? 근데 이때 몇 시간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서핑하고 하는 그 시간은 아니야. 또 밥 먹고 화장실 가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공부하는 시간이야. 공부하는 그 시간만 절대적인 학습량을 확보해야 돼. 근데 이 절대적인 학습량을 확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자, 하루 몇 시간이야? 그래, 24시간이야. 하루에 24시간. 하루에 24시간인데 이 하루에 24시간에서 8시간을 우리가 잔다고 합시다. 그럼 적어도 8시간 정도는 이건 공부하는 시간이야. 그럼 나머지 8시간은 뭐냐? 나머지 8시간은 전화로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누구 만나러 가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시간이야. 쓸데없는 시간들 있지? 그럼 결국 절대적인 공부량은 이 16시간을 제외한 8시간. 근데 이 8시간 정도도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 절대적인 공부량을 확보하는 게. 맞죠? 그래, 8시간 정도면 아침 9시부터 11시, 12, 3, 4, 5. 오후 5시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부만 하는 거야. 9시부터 5시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진짜 어렵죠. 중간에 쉬어줘야 되고, 인터넷 서핑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화도 받아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지. 근데 그 시간 빼고. 그런 짜투리 시간 다 빼고 공부하는 시간이 8시간 정도면 정말 많이 확보한 거예요. 이런 절대적인 공부량이 확보가 돼야 돼. 하루에. 하루에. 알겠죠?
이 절대적인 공부량은 근데 확보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일단 어떤 A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 근데 이 A라고 하는 학생은 학원 수업의 일정을 맞춰서 공부하는 학생이야. 학원 수업에. 그러니까 만약에 현장 강의에 참여를 한다고 해봐. 현장 강의에 참여를 한다면 그 현장 강의에 참여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일주일을 보낼 거야. 어떻게 보내냐면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교육학 수업을 듣고 목요일날, 금요일날은 내 수업 듣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도 수업, 전공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 휴식하고 그다음에 수요일날 예복 수업하니까 실은 학원 강의가 어디까지냐면 적어도 월, 화, 목, 금, 토 정도는 다 학원 강의야. 그러니까 학원에서 와가지고 학원 강의를 듣는 시간이야. 보통 학원 강의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6시에 끝나. 물론 그 안에는 쉬는 시간이 있고 점심시간이 있어요. 그지? 그거 빼더라도 10시부터 6시까지 정도야. 그래서 적어도 6시간이나 7시간 정도는 학원 수업 시간이지. 근데 그 학원 수업 시간에 일종의 절대적인 공부량이거든, 나한테는.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왜냐? 학원 수업은 일종의 나한테 일방적으로 듣는 수업이잖아. 그치? 내가 혼자 내면하는 그 공부는 아니기 때문에 학원 수업을 쫓아가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학원 수업 듣고 그다음에 복습하고 듣고 복습하고 이런 시간들이 확보가 돼야 돼. 복습 시간들도 확보가 돼야 돼. 일주일에 5번 정도의 학원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해봐. 물론 이거는 직강을 수강한다고 생각했을 때의 얘기야. 그러면 자기가 있는 개인적인 시간들은 수요일 정도나 아니면 일요일 정도, 이 이틀 정도만 확보가 되고 나머지 전공 수업이나 교육학 수업에 6시까지 수업이 딱 끝난 이후의 시간들은 복습 시간이야. 그런 시간들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지치지 근데. 수업을 듣는 것도 지치지만 수업을 듣고 난 이후에 또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지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절대적인 공부량들을 확보해 줘야 한다는 거야. 이거는 학원 강의를 쫓아오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학원 강의가 아니라 이제 현재 4학년생들 봐봐. 현재 학부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의 학습 일정을 한번 봐봐. 예를 들자면 1, 2월 달 지금 3학년 겨울방학 때야. 그 다음에 3, 4하고 5, 6월 달이 있는데 이 3, 4, 5, 6월 달은 당연히 중간에 끼어 있는 게 뭐냐면 중간고사, 물론 중간고사를 직접적으로 시험을 보거나 레포트로 대체할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과목 수가 많지도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학교에 나가야 돼. 그 다음 교생 실습 가야 돼. 한 달 동안 지금 파견돼야 돼. 그리고 나서 여름방학 7, 8월을 맞아. 그럼 봐봐. 이 지금 학부생 같은 경우에는 1, 2월 달에 공부할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이때 1, 2월 달에. 그리고 이제 3, 4하고 5, 6월 달은 뭐 교생 실습을 나가거나 학교에서의 어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문에 그 학과목을 따라가느라고 그 일주일에 2번 정도씩의 시간을 거기에다 할애를 해야 돼. 맞죠? 그럼 나머지 시간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치? 당연히 교생 실습 및 학교 강의 그 기말고사나 또는 중간고사로 인한 학습의 중단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이 3, 4, 5, 6 달에 많아요. 특히 현재 초생 학부생들의 4학년생 같은 경우에는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 2월 달에 기본 이론반을 듣고 나서 3, 4, 5, 6월 달은 바빠. 무엇 때문에 바쁘냐면 교생 실습 나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 때문에 바빠. 그래서 이 공부를 안 했어. 그리고 나서 다시 7, 8월 달에 와가지고 여름방학 때 이제 공부를 또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요 시간에 학습 중단이 발생했다? 그러면 1, 2월이나 7, 8월이나 똑같아! 똑같아져! 7, 8월 달에 1, 2월 달하고 똑같아져! 공부를 안 한 상황이니까. 어차피 1, 2월 달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다면 학습 중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지속돼야 돼. 쭉 지속되고 나서 이 7, 8월 달에는 마지막 최대의 학습 시간을 확보하는 셈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1, 2월 달에 최대의 학습 시간을 확보하고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 중단이 발생되지 않고 그 다음 마지막 최대의 학습 시간을 확보해서 9월, 10월 달에 모고를 치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이제 학부생들
그 초수생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이 3, 4, 5, 6월 달은 잘 보내야 한다. 그 다음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당되지 않은 분들이 누구냐면 많은 다수의 학생들이에요. 어떤 학생들이냐면 이제 학원 강사를 하거나 기간제를 하거나 하면서 돈을 벌어야 돼. 그지? 일정한 이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럼 한번 생각해 봐. 내가 학원 강사를 한다? 학원 강사를 하게 되면은 오후 4시나 5시부터, 물론 출근 시간이 한두 시 정도, 오후 2시나 3시 정도라면 오후부터서 저녁 시간 내내 학원 강의를 해야 돼. 기간제 교사를 한다면 아침 7시부터 출근해가지고 3시나 4시에 끝나. 맞죠?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가운데서 8시간 정도는 일을 하는 시간이야. 그럼 나머지 16시간 가운데서 8시간이 수면 시간이야. 그지? 그러면 그 절대적인 공부량을 확보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맞죠? 기간제 교사의 예를 들어봅시다. 토요일, 일요일 날은 이제 안 나간다고 한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떻게 해야 돼? 그지? 아침 7시부터 출근해가지고 3시, 4시에 끝나.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씻고 독서실을 가게 된다 하면 6시 정도 돼. 그러니까 6시 정도에서부터 오후 6시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오후 6시부터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새벽 2시까지 인터넷 같은 거 활용도 안 하고 전화통화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야만 그 절대적인 학습량이야. 8시간이야. 얼마나 어렵냐고. 보통 12시 정도 되면 잠 오고 그럴 텐데 또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정도를 공부를 하더라도 그 안에는 내가 쉬는 시간이 있고 저녁밥 먹는 시간이 있고 그지? 또 친구들하고 수다 떠는 시간이 있고 또 때로는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보는 시간도 있을 텐데 이렇게 일을 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에 8시간 정도의 절대적인 공부량을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특히 일을 하면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기간제 교사나 학원 강사와 같은 일을 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집중력을 기르세요. 양보다는 무엇으로 승부한다? 그렇지, 질로 승부한다. 양보다는 질로 승부한다.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은 시간이 좀 많아서 8시간 정도의 절대적인 공부량들을 확보하지만 나는 현재 기간제 교사를 하고 있고 학원 강사를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공부 시간인 8시간 정도를 확보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5시간이나 4시간을 하루에 공부를 하더라도 그 4시간이나 5시간을 8시간짜리의 공부를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양으로 승부하지 말고 질로 승부하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을 하시면서 제 수업을 듣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질로 승부하셔야 돼. 집중력을 기르셔서 그렇게 해서 절대적인 공부량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셔야 한다는 거고, 그 다음 절대적인 공부량과 관련해서 요거 마인드의 문제, 실행 의지의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임용시험은 1년 동안의 장기간에 걸친 마라톤과 같아요. 그러니까 100m처럼 출발 스타트부터서 내가 막 속도를 내가지고 빠르게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어떤 뭐라고 할까? 페이스를 나의 페이스를 다져가면서 1년 동안 싸워야 할 그런 마라톤과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때로는 1, 2월 달에 내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다라고 마음을 먹더라도 3, 4월이나 5, 6월 달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공부가 안 될 때도 있고 또는 공부가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렇게 실천하고자 하는,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질 수도 있어. 동기가 또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공부 시간에 절대적인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공부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 요거 정말 중요해요. 실천 의지. 그러니까 지금 임용시험에 합격하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합격하는 건 당연히 우리의 최종 목표지만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하는 것이 나의 공부량이다, 나의 머리다, 두뇌, 인지적인 능력이다, 지적인 능력이다, 이러한 판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제가 보기엔 30% 이상 정도는 의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부량도 중요하고, 그 다음, 사고 능력도 중요하고, 지적 능력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적어도 합격의 30%는 실천 의지, 실행 의지의 문제다.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를 올해 내가 이렇게 시험을 치른다라고 이렇게 마음먹은 순간 그 의지를 1년 동안 쭉 장기간에 걸쳐서 끌고 나가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학습을 위한 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던 합격을 위한 팁은 제가 10여 년 동안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합격시키면서 합격한 학생들의 합격 수기라든가 아니면 합격한 학생들의 체험이나 경험 사례를 들어서 압축해가지고 몇 가지를 이제 소개한 것이에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유연하게 이제 적용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학습 가이드 안내를 해드렸고, 조금 쉬었다가 좀 짧은 시간 내에 제 올해 1년간의 커리큘럼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